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중력과 중력장에 대한 이론입니다. 플라톤은 이데아 이론에서 천상계는 신에 의해서 완전하게 운영되는 세계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물질 세상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이 동그라미를 따뜻하게 완전한 동그라미를 그리려고 해도 컴퍼스를 대고 이렇게 그리려고 해도 그릴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완전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천상에는 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동그라미가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지상계와 천상계는 다른 물리 법칙으로 돌아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늘을 보면 그 하늘의 별들이나 모든 천체는 힘이 작용하지 않아도 별들이 자연스럽게 그들 나름대로의 그 천상의 법칙에 따라 자동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돌아가지만, 지구는 우리가 예를 들어 수레를 움직이려고 하면은 힘을 동력을 주어서 동물이 끌든지 사람이 밀든지 해서 끌어서 움직여야 하듯이 힘을 가해서 물질이 움직이는 그런 불완전한 세계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300여 년 전에 뉴턴이 등장을 하면서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면서 천상계와 지상계의 물리 법칙을 통합해서 만유인력이 지구와 우주를 움직이는 동일한 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작 뉴턴은 자연과학의 수학적 원리인 프린키피아의 책을 내면서 근대 과학이 시작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뉴턴이 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고 그거를 20년 동안이나 발표를 안 하고 보관을 하고 있다가 20년이 지난 후에 이 법칙을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헨리의 성으로 유명한 친구 헨리가 발표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뉴턴한테 얘기를 함으로써 출판을 하게 됐는데 그 출판 비용도 헨리의 돈으로 이렇게 출판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뉴턴은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달은 왜 안 떨어지나 하면서 그런 의문에서 이제 중력의 법칙을 발견을 했습니다만, 그 중력이 어떻게 발생을 하는지 그 이유는 몰랐었습니다. 뉴턴은 이 우주를 결정론적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뉴턴은 이 우주는 초창기 창조주가 태엽을 감아놓은 거대한 시계와 같다. 그 후로 이 태엽이 서서히 풀리면서 일정한 법칙에 따라서 정해진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뉴턴은 중력 법칙을 처음으로 우주로 확대를 하고 간단한 수식으로 지구와 천상계의 운동 법칙을 설명한 최초의 과학자였었습니다. 뉴턴이 처음 중력을 생각할 때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달이 떨어지지 않고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돌 것인지 그거를 생각을 할 때 대포가 포탄에 비유를 해서 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대포에서 포탄을 쏘게 되면 조금 쏘면 가다가 조금 떨어질 것이고, 더 세게 쏘면 더 멀리 가서 떨어지고, 더 멀리 포탄을 더 쏘게 되면 계속 더 멀리 날아가서 포탄이 떨어질 텐데, 달은 그와 같이 계속해서 날아가는 물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뉴턴은 달과 지구가, 그리고 태양과 지구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중력이 작용할 수 있는지, 중력은 발견을 했지만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설명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뉴턴은 중력은 질량 있는 물체들끼리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인슈타인 이론에서는 이 질량이 없는 빛도 큰 질량을 가진 그 천체나 별에서 끌어당겨서 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즉 중력이 시공간의 휘어짐, 공률을 만들어서 물체들이 그 공률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게 만든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인슈타인이 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얘기를 했을 때 과학자들이 뻥쳐서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게, 빛은 질량이 없는데 빛도 휘어지게 한다는 그런 이론이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처음에 그거를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일식 때 아서 웨딩턴이 그 빛이 휘어진다는 걸 증명을 하고 나서 과학자들이 그걸 인정을 하게 되었죠. 수성이 계속 그 태양의 주위를 타원형으로 이렇게 공전을 계속 하는데, 그 가장 가까워지는 그 근일점이 움직이면서 오차가 생기는 그거를 뉴턴의 그 중력 법칙으로는 설명이 안 됐었는데, 그것을 이제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설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일반인들은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노벨상을 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아마 노벨상 위원회에서도 정확하게 확신을 못해서 그랬었는지 아인슈타인한테는 광전 효과로 노벨상을 줬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을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첫째는 가속하는 물체에 대한 이론입니다. 물체가 가속 운동을 하면 없던 힘이 생깁니다. 가속 운동은 속도가 변하거나 원운동과 같이 방향이 바뀌는 그런 운동을 우리 가속 운동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에 따라서 광속 불변에 우리가 맞춰야 하니까 가속을 하면 시공간이 뒤틀리게 되는데, 이것이 중력의 작용입니다. 두 번째는 이 가속 운동력과 중력이 같다는 중력 관성력 등가 원리입니다.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때 그 없던 힘이 그 반대 방향으로 생기는 그 힘을 관성력이라고 합니다. 그 가속에 의해서 없던 힘이 만들어지는 그 힘을 관성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다가 중간에 갑자기 딱 섰을 때도 이제 위에서 당기는 그런 느낌의 힘을 우리가 받는데, 이것도 관성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버스가 급정거를 하든지 급출발을 하든지 또는 이렇게 코너링을 할 때도 뒤로 쏠리거나 앞으로 쏠리거나 밖으로 쏠리는 그런 없던 힘이 뉴턴식으로 하면 갑자기 가속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 거짓 힘, 그 힘이 만들어지는데, 이거를 관성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고 실험을 이제 함으로써 아인슈타인이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우주선이 올라갈 때 그 우주선 안에 타고 있는 우주인은 관성력이 발생을 하는데, 그 관성력이 중력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주선 안에 있는 그 우주인은 그 우주선이 완전히 밀폐되어 있을 때, 그 우주선이 출발하기 전에 그 우주인이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우주선 안에 있는지, 아니면 그 우주선이 무중력 공간에서 출발을 할 때 우주선 안에 있는 우주인이 받는 그 관성력의 힘을 그 우주인은 그 차이를 분간을 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우주인이 그 우주선 안에서 느끼는 그 힘의 중력과 관성력의 크기는 같다. 이것이 중력과 관성력의 등가 원리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트럭이 절벽에서 이렇게 떨어진다고 할 때, 그 트럭은 중력 작용 때문에 당연히 높은 곳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지만, 그 트럭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은 뒤쪽으로 관성력이 작용을 함으로써 정지 상태, 즉 무중력 상태를 느끼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유낙하시 다이버들은 떨어질 때 중력과 같은 그 뒤에서 당기는 관성력이 작용을 해서 무중력을 느낀다고 합니다. 관성력과 중력이 같다는 이 이론은 수많은 실험을 통해서 이제 증명이 됐는데, 왜 이 관성력과
중력이 같은지 그거는 설명을 못한다고 합니다. 아직도 그거를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그럽니다. 세 번째는 중력이란 시공간에 뒤틀리는 것이다. 즉 중력 이꼬르 시공간의 휘어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공간이 중력 에너지 장으로 되어 있는 매트리스다, 이런 말씀입니다. 물질과 에너지는 중력장을 만들어내므로 물질과 에너지가 없으면 시공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질 세계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 장으로 존재한다는 개념을 이끌어냄으로써 물질이 거시 세계에서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시 세계에서는 물질들이 서로 연결되고 얽혀 있다는 개념을 말하는 이 양자 물리학이 태동되는 모티브를 제공하였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상대성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양자 물리학이 태동이 되었지만 아인슈타인 본인은 그 양자 물리학을 그 당시에 인정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뉴턴은 이제 지구가 중력에 의해서 태양의 둘레를 이렇게 돈다고 했는데, 아인슈타인은 태양의 무거운 질량이 이 시공간의 휘어짐을 만들어서 태양 주변이 이렇게 시공간이 휘어져 있기 때문에 지구뿐만 아니라 모든 행성들이 그 태양의 둘레를 이렇게 그 휘어진 시공간을 따라서 돈다는 그런 개념을 만든 것입니다. 물질이 있으면 그 물질 주변의 시공간이 휘어지고 그 주변의 물질은 이 시공간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물체가 이 시공간의 휘어짐을 따라 움직일 때는 최단거리로 움직인다. 미국의 유명한 물리학자 존 휠러가 그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물체가 땅에 떨어지는 것은 시간의 흐름이 가장 느린 곳으로 움직이려는 성향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물체가 좀 더 천천히 늙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인간은 땅을 믿고 살아야 된다, 땅과 접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더 천천히 늙어갔으면 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마음의 발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서 만들어내는 이 지구의 중력은 지구가 만들어낸 이 공간의 휘어짐이 물체를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게 하듯이 우리를 가장 자연스러운 길로 인도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최단거리를 측지선이라고 하는데, 평면에서는 이 측지선이 직선이지만 이 공면에서는 측지선이 곡선입니다. 그래서 이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이제 중력이 있는 곳에서는 공간이 휘고 그 휘어진 공간을 따라서 빛이 지나갈 때는 빛도 휘고 또 그곳에서는 시간도 느리게 흐른다, 이런 이론입니다. 물체의 중력에 의해서 시공간이 휘어질 때는 중력파가 발생하는데 그 중력파는 빛의 속도와 같다고 합니다. 중력파가 있는데 그 중력파를 만들어내는 태양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트램플린에 출렁임이 있는 것처럼 중력에 출렁임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이론을 이 일반 상대성 이론이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중력파를 만들어내고 있는 태양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지구는 어떻게 될 것인가. 태양에서 지구에 빛이 오는데 약 8분 20초 정도의 그 시간이 걸리니까 중력파의 그 속도가 빛의 광속과 같다고 그러니까 8분 20초 후에 지구도 사라지게 된다, 또는 원래의 하던 직선 운동으로 가버린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태양이 사라지고 나서 그 둘레를 도는 행성들이 갑자기 같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중력파, 즉 광속의 속도만큼 있다가 그 후에 이제 태양이 없어진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그때 이제 그들이 원래의 운동하고 있던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 중력이 강한 곳에서는 시간이 늦게 흐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터스텔라에서 쿠퍼의 시간이 늦게 흐른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쿠퍼가 밀러 행성에 갔던 그 몇 시간 동안 모선에 있던 그 로밀리의 시간은 23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었습니다. 쿠퍼 일행이 갔던 그 밀러 행성은 질량이 워낙 큰 행성이었기 때문에 쿠퍼의 시간이 로밀리의 시간보다 훨씬 느리게 흘러서 23년이라는 시간차가 났었던 겁니다. 또 아빠 쿠퍼가 그 중력이 강한 그 블랙홀 근처에 갔다가 왔기 때문에 아빠 쿠퍼는 젊음을 계속 유지를 했는데 딸 머피는 늙어가지고 할머니가 되어 있었죠. 우리는 지구 둘레를 돌고 있는 인공위성이 쏘아주는 GPS를 우리가 그 차량이나 스마트폰에서 이용을 해서 이제 위치 찾기나 이런 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GPS가 매일 보정이 안 되면 우리가 쓰는 그 스마트폰이나 그 차량의 GPS의 차이가 워낙 벌어져 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구 위 약 2만 킬로 위를 이렇게 돌고 있는 인공위성은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라서 중력에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하루에 약 100만 분의 45초 정도의 시간이 빨리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수산대성 이론에 따라서 움직이는 물체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흐르기 때문에 이 인공위성이 시속 14,000km로 돌고 있는데 거의 이 속도는 거의 비행기 한 10배 정도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 인공위성이 돌기 때문에 100만 분의 7.2초의 시간이 느리게 흐른다고 합니다. 인공위성의 이 시간을 하루에 약 100만 분의 38초 정도의 수정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GPS를 이렇게 정확하게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하나의 현상은 중력 적색 편의입니다. 빛의 파장이 달라진다는 얘기인데, 중력이 당기기 때문에 중력이 강한 곳에서 나오는 빛은 빛의 파장이 길어진다고 합니다. 이 현상은 1960년대에 하버드 대학에서 실험으로 증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라서 지금까지 과학계를 이끌어온 두 가지 과학적인 큰 이론을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의 예측은 블랙홀이 존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질량이 너무 거대한 천체가 있다면 시공간이 크게 휘고 질량이 너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공간이 너무 크게 휘게 되면은 천체 주변의 그 어떤 물질도, 심지어는 빛조차도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 될 것이다 하는 예측입니다. 그래서 100년 동안 많은 이 지구상의 물리학자들이 이 블랙홀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상대성 이론이 나오고 104년 만인 2019년도에 드디어 블랙홀을 인류 최초로 5480만 광년 떨어진 M87 은하 중심에 있는 초거대 질량 블랙홀을 발견을 했는데요. 이 블랙홀은 태양 질량의 65억 배나 되고, 그 크기는 우리 은하가 들어가고도 남는 그러한 크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작년 2022년도에 우리 은하 중심의 초거대 질량 블랙홀 궁수자리 A스타 모습을 관측을 하였습니다. 또 하나는 중력파가 존재할 것이다 라는 예측인데요. 만약 질량이 엄청나게 큰 천체가 서로 만나서 충돌을 한다면 순식간에 시공간의 곡률의 변화가 일어나서 이 시공간 곡률의 변화가 파장처럼 아주 먼 곳까지 퍼져나갈 것이다. 그래서 그 중력파를 찾으려고 많은 과학자들이 지금까지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 중력파를 찾으려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한 끝에 2015년에 각각 4km씩 펼쳐진 라이구 관측소에서 13억 년 전에 블랙홀이 만들어낸 떨림을 이 관측소에서 최초로 중력파를 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로서 우리는 지금까지 빛을 통해서 이 우주를 관찰을 할 수 있었지만, 즉 눈을 통해서만 이 우주를 볼 수 있었지만, 이젠 중력파를 통해서 우주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우리 인간들도 다 물체이기 때문에 중력파를 발생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미세하지만 중력이라는 것은 끌어당기는 힘이고, 중력파는 결국 끌어당기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 서로 보이지는 않지만 다 끌어당기면서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의식 성장의 그 정도에 따라서 각각의 인간들은 다 의식의 파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각 서로 그 의식 수준에 맞는 주파수를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끌어당겨서 끼리끼리 만나서 얘기하고 모여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지구에 사는 인간들은 지구라는 같은 공간에서 같은 중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동시에 같게 느끼고 있지만, 사실 우주 공간에서 보면 시간과 공간은 항상 상대적으로 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에 사는 우리 인간들은 이 관찰자 시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모두의 관점이 각각 모두에게는 옳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상대적이니까 우주에서 모두가 생각하는 동시에 다르다. 우주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동시에 모두 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절대 시간, 절대 운동이라는 것은 없다. 이 상대성 이론은 시간축과 공간축을 그래프로 그리면서 항상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시간축과 공간축 안에 12면체의 투명한 수정이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본다면, 각자가 보는 위치에 따라 보이는 부분은 다르지만 보이는 부분을 모두 합쳐보면은 12면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자기 분별로 우주를 보지만 다 합쳐보면은 우주는 있는 그대로 원래의 모양으로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기본적으로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그리고 관찰자의 그 위치나 시각에 따라 모든 보는 관점이 다르고 변한다는 얘기죠. 이걸 인간 사회에서 이제 적용을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12면체의 수정을 다 각자 위치에서 보지만 사실 수정 자체는 그대로 온전하게 있는 거고, 우리가 각각 위치에서 다 다른 창문을 열고 우주를 보지만 우주는 그 자체로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죠. 수정체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시간축과 공간축에 고양이가 있다고 본다면 그 고양이를 보는 시각들이 다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이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그 고양이를 혐오동물로서 이렇게 보게 되겠지만, 그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키우고 있는 사람은 그 고양이를 사랑스럽게 보겠죠. 그렇지만 그 고양이 자체는 그냥 고양이 자체로 그냥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 고양이를 보는 분별력과 보는 관점에 상대적인 차이가 날 뿐입니다. 부처뿐만 아니라 데카르트도 물질 세계에 대한 진리를 알려면 감각을 무조건
믿지 말고 먼저 모든 것을 의심해 보라 하는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부처나 데카르트의 말을 의식적으로 생각을 해 본다면 우리는 내 의식과 집착 그리고 내가 옳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